황건적, 도적일까요? 혁명가일까요? 우리가 아는 삼국지에서는 황건적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적, 도적적자를 씁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 교과서를 보면 황건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 의로운 봉기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삼국지가 시작되기 전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황제 영제가 뭘 했냐면요. 관직을 팔았습니다. 직접요. 가격표가 있었어요. 삼공, 총리급 자리가 1천만 전, 지방 태수는 2천만 전, 현령은 400만 전. 근데 이상하죠? 중앙보다 지방이 더 비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백성한테 세금 뜯어내기가 쉬워요. 본전 뽑기 좋다는 겁니다. 심지어 할부 결제도 됐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2배로 갚으면 됐어요. 그러면 돈 주고 벼슬 산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당연히 본전을 뽑아야죠. 돈 주고 벼슬 산 관리들이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긁어갔어요. 본전 뽑을 때까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제 주변에 십상시라는 환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관리 임기를 보장 안 해줬습니다. 언제든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더 급하게 뜯어냈습니다. 1년 안에 본전 뽑아야 하니까요.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쳤습니다. 홍수 가뭄 메뚜기 때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아니면 고향을 버리고 떠돌았습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장각.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병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절하게 했어요. 미신 같죠? 근데 병이 나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아마 심리적 효과였을 거예요. 희망이 생기니까 면역력이 올라간 거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도 없던 시대예요. 죽어가는 가족을 살려준 사람. 그 사람한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거록에 가면 병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 10년 동안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장각은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36개 조직으로 나눴습니다. 큰 조직은 1만 명, 작은 조직은 6, 7천 명. 종교 집단이 군사 조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각은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합니다. 장각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 풀어보면 푸른 하늘이 죽고 노란 하늘이 선다. 갑자년에 천하가 크게 길해지리라. 푸른 하늘. 이건 한나라를 뜻합니다. 한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노란 하늘. 이건 새 세상 자기들이 세울 세상입니다. 그리고 갑자년. 184년이 마침 갑자년이었어요. 60년 주기의 첫 해. 새 시대의 시작을 뜻하는 해였습니다. 장각은 이 해에 봉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신도들은 머리에 노란 두건을 둘렀어요. 노란 하늘 새 세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건적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3월에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새어나갑니다. 장각의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했습니다. 조정의 계획을 밀고 해버린 거예요. 장각은 급하게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184년 2월, 예정보다 한 달 빨리 봉기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 8개 주에서 동시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도요. 그만큼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나라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관청이 불탔습니다. 관리들이 도망쳤습니다. 수도 낙양이 공포에 빠졌어요. 후한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400년 한나라 역사상 이런 반란은 처음이었거든요. 황제 영제는 급하게 토벌군을 편성합니다. 황보숭 추준노식. 이 세 장수에게 각각 군대를 줘서 진압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때 전국 각지에서 의용군이 모집됩니다. 황건적을 토벌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조조. 나중에 위나라를 세우는 그 조조요.
이때 기도이라는 직책으로 황건적 토벌에 나섭니다. 손견. 나중에 손권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1500명을 이끌고 토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탁군이라는 지방에서 의용군을 모집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비입니다. 조조 손견 유비. 삼국지의 새 축이 될 사람들이 모두 황건적 토벌을 통해 역사에 등장합니다. 아까 질문 기억하시죠? 황건적. 도적이냐 혁명가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유비, 조조, 손견. 이 사람들은 황건적을 토벌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도적을 잡은 영웅일까요? 아니면 혁명가를 진압한 기득권일까요?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일단 장각의 최후부터 보겠습니다. 장각은요,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근데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병으로 죽었습니다. 184년 10월, 관군 장수 황보숭이 장각의 본거지를 공격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장각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황보숭이 뭘 했냐면요. 무덤을 파헤쳤어요. 관을 부쉈습니다. 시체의 목을 베어서 수도 낙양으로 보냈어요. 부관참시. 죽어서도 벌을 받은 겁니다. 장각의 동생 장보, 장량도 곧 죽었습니다. 지도부가 무너지니까 황건적도 빠르게 무너졌어요. 184년 안에 대부분 진압됐습니다. 봉기한 지 1년도 안 돼서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황건적은 진압됐지만 잔당들이 전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8년 뒤인 192년, 청주에서 다시 수십만 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때 이들을 흡수한 게 조조입니다. 유명한 청주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건적을 진압하려고 지방에 군대를 줬잖아요. 그 군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군대를 쥐고 놓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군벌의 시작입니다. 동탁 원소 원술 유표 유원. 이 사람들이 각자 지역에서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황제는 허수아비가 됐고요. 황건적의 난은 도적대의 반란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400년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삼국시대를 연 도화선이었어요. 이 혼란 속에서 한 청년이 기회를 잡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사람. 유비입니다. 유비. 이 사람 황족입니다. 전한의 황족, 경제의 아들 중산정왕 유승. 그 후손이에요. 근데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유비 조상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요. 황제한테 바쳐야 할 금을 적게 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뒤로 대대로 탁군 탁현에서 살았어요. 같은 지역에 유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유비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뭘 하며 살았냐면요. 돗자리 짜고 집신 엮어서 팔았어요. 황족인데 거의 거지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유비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관리가 되려면 돈을 내야 했잖아요. 매관매직이요. 유비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관직을 얻었어요. 어떻게? 황건적 토벌에 참여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군공으로 벼슬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었냐면 당시 기록을 보면 돈 안 내고 관리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손견, 유비, 딱 이 둘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돈 주고 샀어요. 유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 힘으로 길을 뚫은 사람. 그런 유비한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관우, 장비. 유비가 의용군을 모집할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관우는요. 고향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왜 죽였는지는 기록에 없어요. 다만 의로운 일 때문이었다는 설이 많습니다. 장비는요. 탁군에서 술과 고기를 파는 집안이었어요.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유비의용군에 돈을 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냐면요. 정사 삼국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잘 때도 침상을 함께 했으며 그 은혜는 형제와 같았다. 같은 침대에서 잤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한 이불 덮고 잔 거죠. 그리고 적국이었던 위나라와 오나라에서도 이 셋의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관우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상했어요. 유비가 복수하러 갈 거다. 군신 관계를 넘어선 사이였던 거죠. 도원결이 복숭아꽃 핀 정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이야기. 같은 날 태어나진 못했지만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 이 유명한 장면 사실인가요? 정사 삼국지에는 이 장면이 없습니다. 복숭아 정원도 없고 의형제 맹세 장면도 없어요.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형제와 같았다. 이건 정사 기록이에요. 장비가 관우를 형으로 섬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관우가 유비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형제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보다 더한 사이였던 건 확실합니다. 도원결이라는 장면이 소설이든 역사든 1000년 넘게 사람들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썩어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사람들한테 희망이었던 거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황건적, 도적이었을까요? 혁명가였을까요? 도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로 백성을 선동했고 약탈과 살인을 저질렀다. 결국 나라를 더 혼란하게 만들었다. 혁명가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은 정권에 맞선 최초의 민중봉기였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황건적의 난이 없었다면 유비, 관우, 장비도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도 손권도 없었어요. 삼국지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황건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동탁. 삼국지 최초의 진짜 악당입니다. 황건적이 혼란이었다면 동탁은 재앙이었습니다. 다음은 동탁의 낙양장항여포 등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